저는 아기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은 아이들 어릴 때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힘듦조차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2년 후에 또 셋째를 낳아서 기르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냥 제 적성에 너무 맞는다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었죠. 그리고 베이비시터로도 일도 했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동네에서 바쁜 아줌마들의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돌보던 습관이 생겨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한 번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서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 셋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심심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며 깨웠지 뭡니까. 그때 주말이라서 남편도 집에 있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미쳤다고 한 소리 하더군요. 아이, 뭐야. 당신은 힘들지도 않아? 왜 잘 자는 애들을 깨우기를. 좀 쉬자, 어? 조용히 쉬자고! 당신 주말밖에 시간 안 나는데 이럴 때라도 실컷 놀아줄 생각을 해야지. 왜 깨우냐니.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얼른 아이들 좀 안아주고 놀아주고 해. 남편은 툴툴대면서 피곤하다는 식으로 피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쌍둥이 아들들을 자꾸 놀아주라고 닥달했었죠. 저는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귀찮아했고 언젠가부터는 자꾸 집에서는 잠만 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죠. 남편에게 바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조금 넘어서 일어난 일이니 결혼 후 조금 지난 후부터 남편은 끊임없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나쁜 짓을 해도 제 남편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그때 엄청 눈치를 보고 힘든 기억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자원봉사 점수가 높았고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봉사단체 가입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누구보다 참 열정적으로 봉사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특유의 유머 감각과 리더십이 있어서 봉사단체에서 중요한 임원 자리에 있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남편을 찾을 정도로 책임감도 강했었어요. 저 역시 새로운 봉사활동을 위해 그곳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이미정 씨, 맞죠? 제가 전화로 안내드린 사람이에요. 이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젊으신 여성분이 먼저 이곳에 찾아오기 힘든데 정말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저는 그저 제가 어렵게 살았던 기억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와, 아이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제 이상형이세요. 빈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남편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듬직했고 목소리도 멋졌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제게 일을 가르쳐 주는데 타고난 부드러움과 유머까지 겹쳐서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더군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원래 참 힘든 법인데 그날은 왠지 힘든 것도 별로 없이 진짜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루 일을 마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저희는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 단체이며 사람들이 모두 젊었기에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었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고 봉사활동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더니 그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도 매우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어느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봉사단체의 한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기 박민혁 씨랑 사귀는 거 맞아요? 진짜예요? 네? 아, 네. 그렇게 됐네요. 있잖아요. 제가 사실 민혁 씨 많이 좋아했거든요. 민혁 씨도 그거 알고 있고요. 저희 자주 만났고 거의 사귀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혁 씨가 그쪽이랑 사귄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그렇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혁 씨하고 직접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거 있어요. 민혁 씨 저 말고도 다른 여자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또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일종의 바람기 아닌가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그렇게 지내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지 않아요? 그 여자는 제게 다소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남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점점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 전화가 끊고 난 후에 남친과 연락을 해서 전후 사정을 다 물어보았고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원래 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에서 그 여자가 좀 평판이 안 좋아. 혼자 막 상상하고 삐지고 그러느라. 뭐 겉으로는 다들 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서 나도 이 모임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뭐 봉사단체 많으니까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어때? 남친은 현재 모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함께 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남친이 총무로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으니 당연히 남친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남친이 하자는 대로 다 했고 제게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제게 좋지 않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친에 대한 믿음이 워낙에 컸고 그 단체 중 다른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친과 저는 다른 봉사단체와 모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남자친구의 인기는 상당했었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제가 봐도 참 리더십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제 남친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저희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사랑도 했습니다.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녔고 이것저것 아주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친의 가방 안쪽에서 남친의 다른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처음엔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더군요. 이거 우리 엄마 건데 내가 사진이랑 이런 거 용량이 없어서 찍느라고 갖고 있던 거야. 그래? 근데 전화벨이 울렸잖아 방금. 그럼 번호가 살아있는 건가 봐? 엄마가 쓰고 계신 폰이야? 이게 가끔 그렇더라고.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궁금하면 보여줘. 자, 봐봐. 에이, 아니야. 뭘 보여줘. 내가 뭐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걸 봐? 아니야, 됐어. 넣어두세요. 분명히 좀 전에 남친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는데 남친은 별거 아니라며 둘러댔습니다. 제게 직접 보여주느냐고 묻기까지 했는데 궁금했지만 괜히 보여달라고 하면 제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본다고 말했죠. 차라리 그때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까발려 볼 것을 그랬어요.
지금 와서 가장 후회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친 말만 철석같이 믿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남친도 제게 누구보다 잘해주었고 여전히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친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 아는 지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분야부터 시작해서 최신 트렌드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그랬기에 저 말고도 남친을 따르고 챙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남편을 믿고 따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밤을 지새웠고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화를 내며 남친과 대판 싸웠었죠. 나 못 믿는 거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정말이야. 우리 진짜 찐 친구 사이인 거 너도 알잖아. 봉사활동하면서부터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라고. 그래, 알지. 나도 그 친구 잘 알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가 같이 붙어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거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에휴, 그렇게 날 못 믿어? 그럼 나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전부 나랑 특별한 관계겠네? 뭐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 정말 단순하게 봉사활동 같이 하는 친구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좀 상담해주고 그러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다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피곤한 상태라서 잠이 들어버렸고 그냥 그게 끝이야. 몰라. 난 다 모르겠고. 오빠 나랑도 봉사활동 하다가 만나서 사귀게 된 거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 몰라. 모른다고. 더 이상 남친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남친은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화가 잔뜩 나 있던 상태라 남친도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죠. 남친을 많이 따르던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과대한 상상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는 그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남친의 연락을 다 피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 중에 남친과 함께 밤을 보낸 그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제 남친은 곧 죽어도 저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진짜예요.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진짜 걔는 다른데 한눈 팔고 그런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딱 한 명 자기 여자친구밖에 모르고 다른 데 가서도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피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들통나고 그럴 것을. 저 때문에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고 전화 드린 거니까 제발 화 푸세요. 아셨죠? 그 여자의 전화로 저는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고 남친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남친과 다시 여느 때처럼 사랑하는 사이로 알콩달콩 지내게 되었고 또다시 행복을 꿈꿀 수가 있었죠. 저희는 그 후로 몇 년을 더 연애했고 점점 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 엄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희 친정엄마는 홀로 저와 동생을 키워내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집까지 없는 형편이라서 친척집 몇 군데를 전전하며 돌아다니며 지냈는데 그때도 역시 정말 강인하게 저희들을 돌봐주셨어요. 진짜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던 저희 엄마는 본인이 굶더라도 꼭 일부러라도 그 물건들을 팔아주시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느라 봉사활동을 하러 따로 시간을 내긴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꼭 도와주고 싶다며 저희 남매에게도 그 부분을 늘 말씀하셨죠.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저도 어릴 때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남친도 이런 제 엄마 마인드가 너무 좋다면서 항상 좋게 얘기해 주었고 그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고 매우 좋았습니다. 엄마는 제 남친을 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요새 그만한 남자 찾기 힘들어. 젊은 애가 싹싹하고 아주 봉사 마인드도 철저하고 그리고 또 유머러스하면서 리더십까지 있으니 말이야. 뭐래도 밥 굶어 먹고 살지는 않을 스타일이야. 엄마 눈에도 그래 보여? 나도 그래. 근데 너무 다른 여자들까지 잘 따르니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해. 좀 멋져야지. 내 눈에만 멋진 게 아니니까. 아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남자 자랑하느라 아주 신났네. 그래, 좋겠다, 좋겠어. 친정엄마와 남친은 결혼 전부터 가끔 만나 식사 자리도 함께 했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은 이상하게 남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여자들 많이 만나고 다닐 스타일이라고 말했죠. 거기에 더불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을 수 있는 남자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남동생에게 막 뭐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매형 될 사람이야, 매형. 우리 4년을 만났다고. 말 좀 가려하지. 누나,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법이야. 내가 언제 헛소리 찍찍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어? 그래, 네가 헛소리는 안 해도 여자들은 많이 꼬시고 다니는 스타일이지. 세상 남자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아니거든. 한 여자만 평생 믿고 사랑해주는 남자도 많거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저번에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거기 홀 서빙 하던 직원을 얼마나 쳐다본 줄 알아? 그 직원이 몸매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었는데 그 여자 직원을 누나 남자친구가 아주 힐끔거리더라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순진아 누나 제발 조심하고 정신 차리자. 어? 처음에는 이런 남동생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도 제 남친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더욱이 제 남친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저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남동생은 몇 번쯤 제게 그런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자고 약속해서 스몰 웨딩으로 알아보았고 최소한의 하객으로 친척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저희 가족을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친척도 없고 소박해서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친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며칠간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특히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특히 남자들은 앞으로 자유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3년쯤 아이는 뒤로 한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저 역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서로 돈도 모으며 재미나게 살았어요. 서로의 회사가 멀어서 각자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 동호회에서 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며 남들처럼 똑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도 언제나 함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남편에 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았죠. 남편 회사가 거기 맞지? 예전에 다니던 곳. 거기서 봉사 동호회도 하고 그런다면서? 맞아? 맞아. 예전에 다니던 거기 계속 다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뭘 그렇게 급하게 물어봐? 아니,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 봉사 동호회에서 누가 바람이 나서 회사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혹시 네 남편은 아닌 거지? 나도 건너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은데. 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괜한 소리 하지 마. 깜짝 놀랬잖아.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남편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니면 됐고. 야, 만약 내 남편이 그랬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당황한 기색이 있나 제가 살펴보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유 있게 말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아닌 줄 알았죠. 아이고,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 알아. 내가 요새 좀 바빴지. 미안해. 당신한테 더 신경 쓸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져 버린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저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연히 남편 회사 사람들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식당이 워낙 맛집이라서 다들 줄 서서 먹는 곳이라 회사분들도 오셨었죠. 그 집도 부부가 함께 자리에 오셨었는데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고 술을 한 잔 먹어 분위기가 무르익자 2차로 맥주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회사 동료분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고 술에 얼큰하게 취한 남편 회사 동료의 와이프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괜찮은 거죠? 아휴, 정말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세요. 저 같았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건데. 그런 일 있고서 어쩌면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진짜 석가모니가 따로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괜찮아요. 저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회사에서 그냥 눈 감아줘서 아직도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곳 같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술 한 잔 먹고 잊어요. 정 답답하면 저한테는 얘기해도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여자는 회사 그만두고 이혼했다나 뭐라나. 암튼 그러니까 걱정 말고요. 이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경직되어 조금의 미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제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도 덧붙였죠. 박 대리님이 좀 매력적이긴 하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뭐 봉사 모임 옛날 여자친구라나 뭐라나. 그 사람도 회사에 자주 놀러 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매력적이면 옛 여친도 잊지 못하고 찾아오겠어요? 뭔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마력이 있나 봐요. 술에 취한 그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줄줄줄 꺼내놓았고 제 남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도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남편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어서 결국 집에 엎혀져 가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인가 싶었고 제가 함께 살을 맞대고 있는 이 남자를 앞으로도 믿고 살 수 있나 싶었죠. 그날은 저도 남편도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던 상태라 크게 싸우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다스렸고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남동생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남동생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남편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죠.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던 동생은 제 남편이 딱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결혼했으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 생활에만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들으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와서 제가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니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그때 그 회사 동료 와이프가 많이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 것뿐이라며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까지 했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생각에 대해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의 말만 믿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저희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인데요. 양쪽 집에 쌍둥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가 생겼지 뭡니까? 엄마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워낙에 예뻐하기도 했고 솔직히 봉사활동 다니는데 제 아이들 키우는 게 뭐가 힘들겠나 싶었죠. 남편도 저도 봉사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양육을 하자고 마음먹었고 출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육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퇴근도 없다는 말이 딱 와닿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긴 터널 같은 것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도 많이 도와주셨고 가끔 남편이 바쁠 때는 남동생이 와서 주말에 아이 돌보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진 저는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태껏 삶이 엄청나게 밖을 싸돌아다니던 삶이었다가 갑자기 24시간 내내 집에만 붙어 있으려니 쉽게 적응이 되겠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시기에 남편의 회사는 아주 많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영업관리 부서에 있다 보니 남편은 외근도 잦았고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자고 와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엄청나게 피곤해했고 결국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더군요. 아이가 밤잠을 잘 자는 시기가 왔어도 남편은 여전히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고 제게는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간 적도 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금방 잠이 들어버리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었어요. 친정엄마는 없는 돈에 사위 힘들다며 보약까지 지어서 저희 집에 며칠 와 계시기도 했는데 생전 안 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요즘 박서방이 왜 그런다니? 너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것 아냐?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박서방이 어때서? 아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서 그래. 별일 없지? 너희 여전히 사이 좋은 거 맞지? 에이, 엄마, 그럼. 너무 사이 좋고 똑같지. 그리고 엄마도 결혼해봤지만 뭐 연애 때처럼 그렇진 않잖아. 그냥 친구들 말도 들어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던데 뭐. 걱정하지 마, 엄마. 친정엄마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셨는지 제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자꾸 잡으려고 해야지 남자들이 허튼 짓을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성향상 막 전화를 엄청 해대고 쥐잡듯이 잡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답은 했지만 쉽게 그렇게 행동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어느덧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아이가 생겨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쌍둥이도 버겁다면서 좋아하지 않는 말투로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외롭게 자랐어요. 엄마는 늘 일 가시면 친척집에서 눈치를 보며 서로만 의지하고 자랐죠.
그렇다 보니 학교 친구들 중에 온전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 아이의 부모로서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다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셋째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죠. 그때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병원에 조금 오래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 키우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졌는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기에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진 저를 혼자 두고 남편은 일이 있다며 밖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짜증도 나고 서운한 마음에 남편에게 버럭 화도 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일이 그렇게 중요해? 미안해. 미안.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면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누가 먹여 살려. 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꼭 병원에 나랑 같이 있어줘. 알았지? 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 내일은 정기 봉사 모임이 있는 날인 거 당신도 알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해해줘야지. 우리를 만나게 해준 봉사활동인데. 남편의 말에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한번 양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주말에 병실에 홀로 남아 있으려니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친정엄마랑 남동생한테는 남편이 함께 있다고 거짓말까지 해놓은 상태라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제게 누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봉사활동 단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오래 생각하다가 말씀드려요. 그쪽 남편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꼭 전해주세요. 아주 오랫동안 바람 피우고 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저도 이번까지 안 되면 아주 사단을 낼 거니까 그쪽이 좀 말려주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모임에 있던 사람이고 이름은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전후 사정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남편에게 경고를 좀 해주시라고요. 제발요. 아니, 제 남편이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실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닌지 맞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암튼 저는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에 있던 제가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옆에 있던 환자가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회사 동료 와이프가 제게 말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일까지 남편의 사생활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몰래 남편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려고 했지만 이미 잠금 번호가 굳게 잠겨 있었는지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몸으로 남편 차를 뒤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일단 남편에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꼼꼼하게 뒤져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노트북, 옷주머니들, 자동차 블랙박스 등 남편과 관련된 것은 닥치는 대로 다 확인을 해보았죠.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남편에게 수상한 행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남편만 몰아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할 테니까요. 남편의 말빨과 유머는 가히 최상급이라 그 누구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며 또 시간을 보냈고
그러는 사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게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게 최선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놀아달라고 사정을 했고 아이들에게 일부러 아빠한테 가서 안기고 뽀뽀를 하라며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멀어지려 하는 남편을 알면서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붙들고 싶었거든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는 참 외로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며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민낯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고 나서 저도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자 일을 다시 시작했고 봉사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는 힘들어 우연한 기회에 베이비시터 일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힘들어하는 산모를 도와주는 것도 좋았지만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를 고용한 분들은 진짜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어요. 일이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저는 남편이 활동하는 곳에 함께 나가고 싶어 일부러 아이들을 준비시켜 남편을 따라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때마다 거부하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각자 가서 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이상하리만큼 따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게 보여졌고 저는 급기야 남동생의 차를 얻어 타고 몰래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남동생과 남편의 뒤를 밟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심장이 두근거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남편과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던 그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났어도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연애 시절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며 하룻밤을 함께 지낸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곱상한 외모가 여전했고 살이 조금 찐 건지 배가 좀 많이 불러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만삭의 임산부 배였더군요. 남편과 아주 다정하게 마주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연스레 서로의 허리에 손까지 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남동생이 당장에 뛰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말하더군요. 저 자식이 정말. 거봐 누나, 내가 뭘 했어. 내가 결혼하지 말랬잖아. 저렇게 말주변 좋고 허우대 멀쩡한 놈들, 저런 놈들 특성을 내가 아주 잘 안다니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나쁜 놈. 이제 와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해봤자 뭐해. 그냥 친한 사이야. 옛날부터 가깝게 알고 지낸 친구니까 그런 걸 거야. 흥분하지 마. 아유, 이 바보. 누나 진짜 바보 맞지? 매영이라는 인간이 누나 애 낳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잘 안 갔다면서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니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거 뻔하지 안 그래? 저놈이 정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여자한테 봉사활동하러 쏘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야, 됐어. 알았으니까 일단 집으로 가. 얼른. 아이 누나, 저걸 그냥 보고만 있자고? 그냥 냅두자고? 진짜 바보야? 아이 멍청이야? 씩씩대며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 남동생에게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게 느껴졌고 얼마 후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앞서 나가지 말자. 아니야, 애기 아빠가 그럴 이유가 없지. 왜 그러겠어.
뻔히 탄로날 것을. 아니야, 아니라고. 진정하자, 제발. 한참을 구역질을 하며 마음속으로 1000번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도착해 애써 안정을 취하려 노력했고 친정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남동생과 약속도 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저는 예전에 걸려왔던 그 모르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저번에 저한테 했던 얘기, 그거 뭐예요? 제 남편이 뭐가 어쨌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무슨 관계예요? 이제야 아시겠어요? 저 당신 남편 오랫동안 짝사랑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결혼 전부터 결혼해서 사는 얼마 전까지 계속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짝사랑하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 도저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힘들어했나 자책도 하게 됐고요. 그 두 사람 집도 있어요. 그쪽 남편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 맨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원룸이요?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저 말고도 몇 명이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닫고 있는 이유는 그쪽 남편이 이 단체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고 여러모로 도움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돈을 많이 후원하고 있고요. 여기도 다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봉사활동하니까 무슨 천사들만 모이는 곳인 줄 아세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속물이고 쓸데없는 다른 곳에 봉사활동하고 다니는 연놈들이라고요. 그녀와의 전화를 끊고 온몸이 떨려왔고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동생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남동생은 남편의 회사 앞에 기다렸다가 그 원룸이 어디인지 알아냈고 결국 저는 그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원룸으로 들어갔고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그곳에 쭉 드나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때를 기다렸고 저는 기어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말을 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에서 그년이 나오자마자 문을 확 열어 제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의 헐벗은 채로 침대 쪽에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돌진을 해서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구 흔들어 제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 네가 사람 새끼야? 짐승만도 못한 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이, 뭐야.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잠깐만, 이것 좀 놔. 내가 설명할게. 설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 연놈들이 나를 속이고 얼마나 희희덕댔을까? 니네 그때부터 계속이지? 이 몹쓸 연놈들. 아니야, 아니라고. 일단 놔야 말을 하지.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대화로. 니네가 하는 이 몸으로의 대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디서 둘러대. 너 인연 일로 와. 나도 니년 하나쯤은 내가 해볼 수 있거든? 못된 년? 저는 이번에 그 상간녀에게 달려갔고 그녀의 옷가지를 잡아채서 흔들어댔어요. 근데 그녀는 얼마나 키도 크고 힘도 센지 제 팔을 확 낚아채서 저쪽에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불법 주거 침입죄 성립되는 거 몰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뭐가 어쩌고 저째? 주거 침입죄? 야, 니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얘기해. 그래, 경찰 불러라 불러. 내가 아주 네 년놈들 꼬라지를 동네방네 다 퍼뜨릴 테니까. 하, 웃기지도 않는 년. 야, 뭘 좀 알고 떠들어. 증거 있어? 우리가 뭐 한 증거 있냐고. 네 남편이 나한테 와서 밤이고 낮이고 10년이 넘게 봉사활동했어도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증거가 있어도 꼴랑 3천쯤 위자료밖에 못 받아.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뭐 이리 대단하게 이딴 식인지.
내일 모레면 우리 애도 태어나고 이 사람 나랑 같이 살기로 다 얘기했어. 상간녀는 아주 뻔뻔했고 대담했습니다. 제게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면서 불법으로 남의 집에 들어왔고 명예훼손을 하려고 한다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군요. 제 옆에 있던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 이런 그지 같은 꼴이 다 있어?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미치고 돌았냐? 제정신이 아니야 이것들이 아주. 참나,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어디서 또 이런 깡패 같은 놈을 데려와서는. 너네 이거 경찰 불러서 다 얘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니네 둘 다 정말 돌았어. 돌은 게 분명해. 내 남편이 너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그렇게 끝내주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말해줄까? 과연 너한테만 했을까? 이놈 회사에서 딴 년이랑 바람핀 건 알고 있나 모르겠네. 여보, 저기 여보, 그건 말이야. 내가 설명 다 했잖아.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상간녀는 제 말을 듣고는 제 남편 얼굴을 노려보더군요. 정말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황당하고 기가 막힌 것을 넘어서 이제는 헛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곧이어 제게 비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잘못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뒤이어 상간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저기 그게 말이야. 이거 다 오해인 거 알지? 우리 와이프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 애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 신경 쓰지 마. 일단 오늘은 먼저 갈게. 그리고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 그대로 놔둬. 알겠지? 자기는 뱃속에 애만 생각해. 얼른 자기도 집에 가서 짐 챙겨야 되잖아.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야, 이놈의 인간아. 너 이년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주 이 년놈들이 꼴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네. 제 옆에 있던 남동생은 이 상황을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뒤이어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누나, 얼른 나와. 더 이상 1초도 이곳에 있지 마. 이미 내가 찍을 만큼 찍었고 이걸로 충분해. 저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누나만 더러워져. 나쁜 놈들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남동생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동생은 그런 저를 벌떡 일으켜 부축하며 차에 태워주었죠. 그리고는 약국에 들러 약을 사서 제게 진정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약을 먹기 전에 울음이 터져나와 버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은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고 엄마까지 불러가며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나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나 어떡해? 우리 애들 어떡해? 엄마, 엄마. 너무 많이 목 놓아 울었는지 나중에는 목소리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강이 보이는 어느 곳에 내려다 주었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저는 그저 말없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만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었죠. 남동생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컵라면 하나를 가져왔어요. 누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밥도 못 먹었다. 그치? 생각나? 우리 옛날에 고모네 집에 살 때 엄마 식당에서 늦게 들어오면 우리 둘이 밖에 나가서 라면 사 먹고 그랬잖아. 돈 없어서 하나로 나눠 먹고. 그래, 그랬지. 기억난다. 서로 더 먹겠다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돈이 뭔지. 그치?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우리 집이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실컷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공했네. 그래, 그래. 성공했지, 우리. 아, 배고프다. 얼른 먹자. 고맙다, 내 동생. 저는 그렇게 눈물을 훔쳐가며 차 안에서 남동생과 컵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라면 하나를 다 먹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동생과 어린 시절 눈치 보며 살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피를 나눈 형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눈물을 싹 닦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 흘러나오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신 친정엄마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 셋을 끌어안고 함께 잠들었고 다음날 오전 9시가 다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다행히 일하는 곳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며칠 휴가를 낼 수 있었고 저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최대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만삭의 불륜녀 모습이 자꾸 생각나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그 배 안에 정말 제 남편의 아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죽을 뻔했죠.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일단은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옷도 없고 학교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며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더니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혼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주변에 물어도 보고 했지만 딱히 명쾌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죠.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어디서 자빠졌는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들도 보고 싶지 않은지 모든 연락을 딱 끊더군요. 보름쯤 지났으려나 친구의 도움으로 이혼 변호사와 통화를 2번 했을 무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남편과 불륜녀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곳에 아이를 데리고 쳐들어올 생각을 한 건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니 니네들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니네가 감히 어떻게? 저기 자기야, 내가 말했지. 우리 와이프 베이비시터라 애 잘 봐. 끝장나게 본다니까. 쌍둥이 둘의 막내까지 지치지도 않고 놀아줘. 야,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진짜 정신 나갔냐? 썩어빠질 놈들, 이 문드러질 놈들. 아, 여보, 당신 예전에 베이비시터 했잖아. 그치? 애 좀 봐주라. 돈은 넉넉하게 맞춰줄게. 우리 미연이는 허약해서 애 잘 못 봐. 잠도 많고. 이놈들이 미쳤나?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너네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장 꺼져. 당장! 저는 남편과 불륜녀를 현관 쪽으로 밀쳤고 어거지로 내쫓아버린 후 잠금 장치까지 이용해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했고 남동생은 곧 자신이 갖고 있던 영상을 근거로 불륜녀 위자료 소송과 재이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단체에도 찾아가 절대로 이 사람을 받지 말라며 이야기했고 남편의 회사에도 찾아가 동영상을 폭로해 버렸어요. 불륜의 전적이 있던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서 용서해 주지 않았고 그대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남편은 자기의 와이프가 돈이 많다면서 자신은 아무 걱정 없다고 웃으며 제게 전화까지 하더군요.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남편의 행위에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어 남편의 노트북을 탈탈 뒤지다가 외장 하드에 발견된 남편의 불륜 사진과 영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사진에 있던 여자는 지금의 남편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한참 임신해서 힘들 때 아이를 낳고 있을 때도 있었고 하다못해 신혼살림을 하던 시기도 있더군요. 남편은 그냥 쓰레기이자 여자 밝히는 카사노바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지금의 그 불륜녀 연락처를 알아내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자도 하나 남겼죠. 밤마다 너한테 봉사하던 그놈이 너 하나한테만 봉사했겠냐? 한심한 년놈들. 니네 부모가 불쌍하고 네 애가 불쌍하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남동생과 친정엄마와 함께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번개처럼 빨랐어요. 아이들 학교도 전학을 해야 했고 저도 일자리를 옮겨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니 더러운 생각들을 안 하게 되어서 정신건강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잘린 남편이 홀로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도 알고 저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제게 조심스레 연락을 준 것이었죠. 아니, 도대체 이쪽 저쪽 얼마나 많은 년들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한 년이 아니었나 봐. 자업자득이지 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네 마음은 편할 거야. 안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웬 고시원? 그 여자 꽤 잘 산다고 들었는데 원룸이고 뭐고 다 그 여자가 대준 거라더만. 그럼 뭐해. 애까지 낳았는데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난 거 알고는 버렸다잖아. 그녀는 부모님이랑 태국인가 어딘가 이민 가서 산다고 가버렸고 네 남편은 고시원에서 맨날 술만 퍼마시고 있나 봐. 그때 그 돈도 뭐 그녀한테 빌린 돈으로 다 갚았다나 어쨌다나. 우리 집 재산 분할한 것만 해도 1억은 넘는데 그게 그럼 다 어디 간 거래? 네 남편 주식이고 뭐고 엄청 했나 보던데 뭐. 손해 엄청 봐서 그년이 돈 빌려주고 그랬대. 그년도 뭐 소문 다 나서 부모님이 사업까지 접고 데리고 외국 간 거 아니야. 둘 다 아주 그지같이 꼬인 거지 뭐. 그러게 너한테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면 안 되지. 잘 됐어, 응? 남편과 불륜녀는 결국 그렇게 끝장을 보게 되었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모양이에요. 얼마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게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가당치도 않아서 헛웃음만 웃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딴 여자랑 놀아나던 세월이 있었으면 그곳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죠. 보기 좋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해와서 특유의 입담으로 저를 어떻게 다시 꼬셔보려고 하더군요. 이혼을 다시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느니 아이들한테 자기가 무한 애정이 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보기 좋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그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말고 태국인가 외국으로 도망간 년한테나 해라. 밤마다 그년한테 봉사한 세월이 있으니 받아주지 않겠어? 네 애도 낳았잖아. 네 애인지 남의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충고 하나 하겠는데 괜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러 봉사 좀 다니지 마. 다른 착한 사람들까지 다 욕먹이는 길이니까.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속이 다 시원하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내뱉어 버렸더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 후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올 면목도 없었던 건지 잘 오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아빠였지만 나중에라도 아이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은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나니 마음속 한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